여러분 교재 183페이지고요. 네, 183페이지 도시지역의 세분. 자, 183페이지 그림표를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림표를 짚어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의 세분 되면 크게는 몇 가지로 구분되죠? 아까 네 가지로 이제 도시지역이 세분이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자, 도시지역의 세분입니다. 도시지역의 세분이죠. 도시지역을 대통령령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16가지가 있는데 그 도시지역이 세분된 16개의 용도지역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럴 시간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과정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자,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일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같이 합니다. 주, 상, 공, 녹 그렇게 세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이 다시 세면 되면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일반 주거지역과 그리고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세분되면 주거지역이 세분되면 일단은 이렇게 오십시오. 이런 교재를 짚어가면서 오시면 되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니까 저희들끼리 전, 일, 준 그렇게 오죠. 주거지역이 세분하면은 전, 일, 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입니다. 183페이지 그림표를 참고하시면 되죠. 그리고 자, 교재 보시면은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세분이 돼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세분되고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되는데 필요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메모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은 이렇게 1종부터 3종까지 분류할 때 그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주택의 층수, 분류 기준이죠. 분류 기준은 주택의 층수입니다.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세분이 돼요.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분류 기준은 뭐죠? 층수죠.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고요. 준주거지역은 세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세분되니까 준주거지역까지 주거지역은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죠? 주거지역이 세분되면 모두 6개가 있는 거죠. 우리 서울의 주거지역은 용도가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6가지 용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세분되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준주거지역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은 모두 6개가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자 뒤에 보십시오. 교재에다가 단독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쪽 외우십시오.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에요. 2종 뒤에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공동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죠. 그래서 자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하면은 1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2종 전용 주거지역 그렇게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전용 용도지역이고 맞죠. 2종은 공동주택 전용 용도지역으로 하면 되죠. 여러분 금년에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 해드린 건데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제가 외우라고 다 정리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이게 시험 나왔다고.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실까요? 다음 중 아파트 건축에 허용되는 용도지역을 고르십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금전에 나왔어요. 그럼 아파트는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정답은 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까? 2종 전용 주거지역입니까? 진짜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거 목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신 분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정답을 약간 응용하도록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는 국민 상식인데 국민 상식도 암기 위주로만 공부하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것도 틀리신 분이 있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전용이고 2종은 공동주택전용 정도는 기억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는데 분류하는 기준이 뭐죠? 분류 기준이 주택의 층수잖아. 그래서 자 1종 일반 주거지역 뒤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저층, 저층. 2종은 중층. 이 정도는 동그라미 되어 있어야죠.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무엇으로 구분하냐면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전용주거지역이에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자 양호하고 편리한이 참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택가 인근 지역에 작은 소매 시장이 있으면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시장이 있으면은 편리하죠. 근데 시장은 시끄럽기 때문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칠 수는 있죠. 그러면 우리 주택가 인근 지역에 엄마들이 금방 저녁 준비를 위해서 잠시 다녀올 수 있는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시장이 있어. 작은 소매 시장이 있어. 그러면은 전용 주거지일까요? 일반 주거지로 갈까요? 일반 주거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과 일반 주거지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일반 주거지이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전용 주거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단독, 공동, 저층, 중층, 중고층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최고 층수가 15층 이상이면은 여러분은 3종 일반 주거지일 확률이 높아요. 중고층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최고 층수가 15층이 넘으니까 3종 일반 주거지일 확률이 높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보십시오. 준주거지역은 여러분 교재 보시고 자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거 기능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주거 기능에다가 뒤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상업 동그라미 업무 기능 할 때 업무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주거 기능의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을 플러스 즉 보완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도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무엇이 보완되죠? 상업과 업무 기능의 보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은 준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약간 응용해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죠. 제도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어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준주거지역은 단어를 듣잖아. 단어를 들으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데 준주거지역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 준주거지역 했는데 표정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비전문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되죠. 준주거지역 전문가고요. 준주거지역 눈만 끔뻑하면 비전문가 그렇게 보면 되죠. 네. 자, 준주거지역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수도권에서 우리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신도시에서 주택 용지 분양을 해요. 분양하는데 3종 일반 주택에 걸렸어. 계약금 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해야죠. 여러분이 고층 아파트를 건사하는 업자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죠. 2종 전용주 걸렸어. 2종 전용주에 걸려도 최소한 공동주택 전용 용도지이니까 이게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위주로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투자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계약금 안 걸려야죠. 그러면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택지 분양할 때 청약을 신청했고 네, 당첨됐는데 준주거지역에 아싸. 준주거지역은 프리미엄이 붙을 확률이 높죠. 보통. 계약금 걸어야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면은 투자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도 시각이 좀 달라지죠. 배우고 나면.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을 내년 3월달 이후에는 제가 손도 안 대요. 늘 기본적인 용어나 가르치다가 시험 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11월 인문과정의 강의를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일지도 몰라. 근데 1차 합격하고 2차만 준비하면은 2개 차이로 떨어지면 2개만 하면 쉽게 공부하면 될 것 같죠. 그 2개가 만리장성보다 높아요. 그 2개를 극복하는 게. 그래서 그 첫걸음은 인문과정부터 탄탄하게 쌓아가지 않으면 약간의 응용된 문제, 약간의 차원 높은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참 잘 오신 것 같아요. 잘 지정하신 것 같고. 자, 준주거지겠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는 뭐예요? 주거 용도에 건축할 수 있죠. 상가를 지을 수 있죠. 오피스텔 같은 업무 용도의 빌딩도 지을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죠. 괜찮은 땅 맞잖아, 그죠? 준주거지요. 좋은 땅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상업지역 4개. 자, 이런 교재 보시면 되죠. 자, 상업지역 교재를 쭉 보면은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중심 상업지역 그렇게 되죠.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요.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과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과 그리고 유통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4개 아까 우리 주거지역은 어떻게 외웠죠? 첫 번째 나서 전일존.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그리고 준주거지역 그렇게 했죠. 자, 상업지역은 4개를 자, 머리 글자 따서 외울 거예요. 네. 중심 상업지역 중, 일반 상업지역 1, 근린 상업지역 근, 유통 상업지역 유, 중, 일, 근, 유. 좀 딱딱하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이것을 좀 재밌게 해오려고 충청도 버전으로 합니다. 중일근이 유. 괜찮은 것 같다. 우리 진짜 연습 좀 했는데 생각보다 빵 안 터졌어. 그렇게 다시 할 거예요. 상업지역은 중일근이 충청도 버전. 네, 이렇게 오시고 일단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과 유통 상업지역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심 상업지역. 네. 다시 안 터지면 이제 삐질 거예요. 네, 중심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은 뒤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도심과 부도심, 도심 동그라미 하십시오. 꼭 외워야 돼. 키워드예요. 암기해야 돼. 키워드죠. 중심 상업지역 어디에 지정되죠? 도심과 부도심이에요. 도심과 부도심. 이거 외우셔야 돼요.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의 확충까지 줄 것이십시오. 확충까지.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서 상업과 업무 기능의 확충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중심 상업지역이죠. 도심과 부도심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학원이 있는 강남역 주변 지역은 도심이죠. 서울의 도심이죠. 무슨 상업지역이죠? 중심 상업지역.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중심 상업지역이 한 단계 외곽 쪽으로 나가면은, 외곽으로 한 단계 나가면은, 자, 일반적인 사업과 업무 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업. 이것을 외워야 되죠. 일반적인 상업.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것을 키워드로 할 거예요. 일반적인 상업. 이걸 외워야 돼요. 일반적인 상업까지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줄 것이십시오. 일반적인 사업과 업무 기능 담당까지. 담당. 일반적인 사업과 업무 기능 담당. 그리고 강남역 사거리 주변 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확률이 높죠. 교대역 주변 지역도 중심 상업지역, 도심 아니면 부도심, 중심 상업지역 확률이 높죠. 그럼 역과 역 사이는 조금 밀도가, 개발 밀도가 저밀도죠. 이런 곳은 일반 상업지역 확률이 높다는 거죠.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일반적인 사업 이거됩니다. 일반적인 사업, 도심과 부도심을 위주로 지정됩니다. 중심 사업적, 일반적인 사업과 업무 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사업적. 그리고 근린 사업적인데, 근린 사업적. 여러분 한자로 하면은 근이 뭐죠? 가까울 근자 쓰겠죠. 리는 뭐죠? 인접할 인, 그죠? 그래서 근린 지역은 주택과 가까운 곳이에요. 근린 지역이 어디에 가까운 곳이죠? 주택과 가까운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주택 인근 지역. 자, 주택가 인근 지역, 근린 지역이죠. 네,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근린 지역에서 근린 지역이죠. 주택가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을 키워드로 외울까요? 일용품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죠.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린 상업지역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가 인근에 있는 도매 시장입니까? 작은 소매 시장입니까? 작은 소매 시장이 위치한 곳이 근린 상업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근린 상업지역 뒤에다가 예를 들면은 소매 시장이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저녁 준비를 위해서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그 주택가 인근 지역에 작은 소매 시장이
근린상업지역이에요. 대부분이 근린상업지역. 네, 우리 동네 가면은 작은 소매시장 다 있죠, 그죠? 네, 이런 곳은 근린상업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통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서울 시내에서 그런 얘기죠. 도시 안에서 도시 내 및 지역간이니까 서울 대전, 서울 부산, 서울 강주 지역간이죠.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 유통기능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유통기능 증진이 목적이죠. 유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지정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뒤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소매시장입니까? 대규모 도매시장입니까?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에요. 서울의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유통상업지역, 동대문 상가가 위치했거나 남대문 시장은 대규모 도매시장 맞죠? 네, 이런 곳은 유통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잠깐만.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서울 시내에서 혹은 지역 간 서울 강주, 서울 대전, 서울 부산, 서울 인천 간의 유통기능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했다고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상가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유통상업지역 딱 보면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상가를 상상하시고 유통상업지역이 아파트 근처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상식으로 불가능하죠. 남대문 시장 안에 꽉 돼 있잖아. 그 도매시장 안에 어떻게 아파트를 짓냐고. 시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는 용도적에 유통상업적으로 잘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요를 이해하면 굳이 안 외워도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약간씩 응용된 문제를 맞춰갈 수 있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개요 정의가 안 되니까 무조건 암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 암기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문제가. 자, 상업지역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그렇게 해서 자, 공업지역도 첫 글자 따서 이겁니다. 전, 일, 준 그렇게 되죠. 전, 일, 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렇게 되고요. 자, 공업지역에서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부터 미칠 것이죠. 중화학 미칠 것이고요. 중화학공업과 중화학공업과 그리고 공해승공업 수용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해승공업 수용을 동그라미 하면 이게 키워드예요. 공해승공업 수용, 공해승공업을 수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해승공업 수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용공업지역은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을 한 곳에 모으려고 지정한 용도지역이 전용공업지역이에요.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을 한 곳에 모을 거예요. 그게 뭐죠? 전용공업지역이야.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을 한 곳에 모아서 지정된 곳이 전용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공해 전용이에요. 공해 전용 그렇게 이해하시세요. 전용공업지역은 공해, 전용공업지역은 공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70년대, 80년대 구로공단이 그대로 있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구로공단에 있던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은 전부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죠? 안산 시야공단하고 바늘공단 쪽으로 다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면서 첨단 산업단지로 다시 개발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진 않죠.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은 자, 환경을 이 키워드죠. 환경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예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공업 배치까지 미칠 것이고 뒤에 적으십시오. 그 말을 간단히 하면은 공해입니까? 무공해입니까? 이꼴 무공해 그렇게 보시죠. 무공해. 전용 공업지는 공해성 공장, 일반 공업지는 무공해 공장. 그러니까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한 곳에 모을 거예요. 뭐죠? 일반 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을 한 곳에 모을 거예요. 전용 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지죠.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동그라미 하십시오. 경공업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합니다.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경공업 동그라미 하시고
플러스 경공업 플러스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거 기능 상업 동그라미 하십시오. 업무 동그라미 하십시오. 업무 동그라미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중공업지는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을 하되 무엇을 보완합니까?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의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을 플러스할 목적으로 보완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것이 중공업지역이 되어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도시지역 일단은 도시지역을 지금 녹지지역 13개를 소개했죠. 녹지지역 빼고 이제 13개를 소개했는데 지금까지 소개한 도시적 13개 중에서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뭐죠? 중공업지역.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땅 뭐죠?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중공업지역은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가 됩니다. 네. 아까 준주거지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야 전문가고 중공업지역을 들으면 네,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중공업지역. 전문가예요. 중공업지역이었는데 표정에 변화가 없어. 그럼 비전문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중공업지역 진짜 좋은 땅인데 보십시오. 경공업 기타 공업 수용이니까 경공업과 기타 공업을 수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공장 근처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주택을 지을 수 있죠. 상가를 지을 수 있죠. 업무용대의 네, 작은 규모의 빌딩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중공업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 가장 좋은 땅은 중공업지이고요. 최소한 수도권에 국가사업단지 개발하고 지방사업단지 개발하고 분양할 때 중공업적 걸리면은 일단은 돈 좀 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림 살고 적금 넣고 이 돈을 어디에 굴려야 될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업지역 개발할 때 분양할 때 네, 분양 신청하고 중공업지역만 걸려도 손해보고 나오진 않아요. 피 붙여서 나온다고 프리미엄 붙여서. 중공업지역이 그런 땅입니다. 제가 중공업지역 하면 생각나는 그녀가 있어. 얘기해요? 벌써 15년 지났구나. 그녀를 본 지 15년 지났다고. 15년 지났는데 경기도 안산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만나신 분이에요. 소강생 분이었는데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한 15년 지난 것 같아. 그때 점심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내려갔죠. 수업 끝나고 이제 내려갔는데 체험맨을 타시더라고. 쌍용 체험맨. 여러분 요즘에는 다 외제차가 뭐 많이들 타시지만 15년 전에 체험맨은 괜찮았어요. 지금도 괜찮지만 그죠? 괜찮았다니까 15년 전에 체험맨을 타시는 거예요. 여성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차 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밥 얻어 먹었으니까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막 자기 막 인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 상고를 졸업하실 때 옛날에 여자 상고를 여상 졸업을 하시고 20살이 되는 해에 첫 직장이 그 구로공단의 작은 공장에 격리로 들어가셨대요. 하셔가지고 사장님 한 분, 남자 과장님 한 분, 격리 한 분 이렇게 해서 3명의 사무실에 근무하니까 작은 공장이잖아. 이게 사무실에 이제 격리를 취직을 해가지고 그 직장이 그냥 나의 직장인 양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인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 둘을 낳을 때까지 다녔대. 이렇게 쭉 다니셨대. 여기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97년도 IMF 왔을 때 네, 공장이 부도가 나고 공장 식구들이 전부 헤어지고 네, 뿔뿔이 흩어지고 사장님은 네, 이렇게 뭐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냥 가시고 다 이러고서 가시고 뭐 그렇게 됐대요. 다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뭐 아이 둘 키우는 주부니까 이제 다시 재취업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참에 살림만 하고 집에 계셨대. 이렇게 살림하고 계셨는데 부도 나고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부도 내고 도망갔던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나가서 이제 같이 빚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이런 빌려드려요? 안 빌려드려요? 빌려드리기 좀 힘들죠. 그렇죠? 네. 아무튼 남편하고 그때까지 전세 보증금 빼고 뭐 이렇게 적금 넣고 뭐 보험까지 다 깨서 준비한 돈이 한 3천 정도 준비를 했답니다. 친정 엄마에게 얘기해가지고 2천을 받아서 5천을 사장님께 빌려드렸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그 사장님이 부도 나고 나중에 도피했지만 그 인간적인 신뢰는 사장님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는 있었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네, 그 하나로 그 준비를 해서 드렸대요. 그리고 왜 그 돈이 필요한지도 얘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게 이제 안산에 시야공단 그 분양할 때 이제 사장님이 분양을 받으셔서 재개하려고 분양 받으셔가지고 투자금이 부족하니까 5천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그 구로공단이 이렇게 이제 안산이나 바늘 시야공단으로 많이 나가고 할 때 이제 분양받은 중공업 지역인데 중공업 지역은 공장도 지을 수 있지만 주거 용도의 건축도 가능하고 상가도 가능하고 업무 용도의 빌딩도 가능하잖아, 그죠? 그때 이제 원룸, 오피스텔 공장이 나가면은 직원도 나가야 되잖아요. 공단에는 뭐 주거용 잠시 이렇게 기숙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피스텔하고 원룸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양받은 거예요. 그 기초 뭐 통기초가 뭔지 모르는 통기초 끝나고 분양이 다 끝날 정도로 잘 팔렸대. 15년 전에 그렇게 잘 팔렸대요. 저를 만나기 15년이니까 그 이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다시대주택 철거하고 전부 원룸 짓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이지만 10년 전만 해도 우리 동네에 원룸 그렇게 많지 않고 오피스텔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랐어. 초창기죠. 기초공사할 때 다 팔렸대. 투자금 회수하고 그렇게 해서 사장님에게 1억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5천을 얹어서 이렇게 2배를 받은 거죠. 이렇게 배로 받으시고 남편하고 현금 1억을 처음으로 구입을 했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 아 부동산이구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사장님과 같이 이제 동업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국의 중공업 쪽에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원룸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독립해서 개인적으로 법인을 차렸는데 저를 만났을 때 그때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중공업 쪽에서 그때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출퇴근하려고 하니까 안전에 큰 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를 타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녀의 성공은 중공업직이었습니다. 멋있잖아, 그죠? 네. 공장 지을 수 있고요. 주거용대 건축 가능하고요. 상가 건축할 수 있고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중공업직은 오피스텔 건축도 가능하잖아요. 참 쓰임새가 다양하죠. 그래서 아마 21개 용도직 가운데서 제도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중공업직과 준주거직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네. 녹지적 남았죠? 자, 녹지적. 자, 여러분 교재 보시고 녹지적 시계 어떻게 되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렇게 해서 자, 첫 글자, 첫머리 글자 따서 이렇게 옵니다. 보생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생자 그렇게 오시고요. 자, 보전 녹지 지역은 이거 여러분 그 도시 지역 안에 16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가장 좀 어렵고요. 수험생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책만 외워서 들어오지도 않고 시험에는 자주 나오고 이게 녹지지역이에요. 응용도 많이 되고요.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이 있는데 보전 녹지지역은 일단은 자 이런 교재 봅니다. 도시의 자연 환경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도시의 자연 환경 이거 키워드로 할 거예요. 도시의 자연 환경, 도시의 자연 환경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도시의 자연 환경. 그대는 자 밑으로 보십시오. 경관, 산림, 녹지 뒤에 보전 동그라미 하십시오. 보전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외우십시오. 도시의 자연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에요.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라는 거죠. 네, 이걸 키워드로 지정했을 뿐이고요. 도시의 자연환경과 산림, 경관, 녹지 등 보전이 목적이라고. 그래서 해석할 때 보전 녹지지역은 장기적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장기적으로도 개발할 가능성이 없는 땅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용도지역 상태에서 용도적 변경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도 개발할 수 없는 땅, 즉 영원히 개발할 수 없다고 기억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에서 개인적으로 투자 가치, 투자를 목적으로 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보유하지 아니해야 될 땅이 뭐죠? 보전 녹지지역이에요. 장기적으로도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에요. 보전 녹지지역. 그다음에 생산 녹지지역인데, 자, 농업적 생산 동그라미 하십시오. 농업적 생산을 동그라미 합니다. 생산 녹지지역 생산은 농업적 생산이에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저 뒤에 봅니다. 보전입니까? 유보입니까? 유보 동그라미 하십시오.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곳이 생산 녹지지역이에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다. 여러분, 유보는 영원한 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니까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럼 해석하면은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장기적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이에요. 장기적 개발 가능성이 있죠. 장기적 개발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개발합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개발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 녹지지역에는 전문가와 컨설팅 없이 땅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발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문가와 컨설팅 없이 땅 사지 아니해야 할 곳, 생산 녹지지역이에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이죠. 자연 녹지지역,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 녹지지역 뒤에 보면은 문장이 좀 길어요. 목적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뒤쪽에 보십시오. 저 끝부분에 보면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자, 줄 것이십시오. 제한적 개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죠. 미시고시면 됩니다.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제한적 개발이죠. 핵심은 제한적 개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입니다. 그래서 녹지적 세계 중에서 자유롭습니까? 제한적이긴 합니까?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유일하게 녹지 중에서 현재 개발 가능한 녹지가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녹지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은 무슨 녹지지역이죠? 자연 녹지지역. 제한적이지만 현재 유일하게 개발 가능한 녹지가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도시지역이면 괜찮은 땅이죠.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죠. 근데 이제 공부를 공부하시다 보면 계속 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개발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개발이 뭐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 수상적으로 하지 말고 개발은 건축입니다. 개발이 뭐죠? 건축. 강남 개발을 했다는 것은 강남에 건축이 됐다는 거죠. 그죠? 1960년대, 70년대 모래 받치고 땅콩 받치고 복숭아 받친 이곳을 전부 택지나 상업용도 조성해서 분양하고 건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개발은 건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건축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에 조성되기 때문에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건축이고 또 건축할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이 개발이에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것. 토지 형질 변경은 이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은 자, 여러분 여기 산이 있습니다. 임야가 있고요. 앞으로 이 그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답, 가송등 농지가 있습니다. 전답, 가송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을 이제 개발합니다. 개발하면은 건축을 할 거다는 거죠. 그럼 이 농지나 임야 상태로 건축할 수 있어? 없죠. 없기 때문에 택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밀어야죠. 택지, 상업용지,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밀어야 되는데 산이 높으면 그대로 둡니까? 산을 잘라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절토. 우리 자르면 절단하는 거죠. 흙을 자르면 뭐죠? 절토. 산을 잘라내는 거죠. 절토. 그 다음에 계곡이나 이제 낮은 곳은 잘라낸 바위나 흙이나 모래, 자갈바위돌로 채워서 덮어줍니다. 낮은 곳을 덮어주는 건 뭐죠? 성토, 절토, 성토라고 그래요.
그리고 산을 잘라내고 낮은 곳을 메워서 덮어서 팽팽하게 고르게 됩니다. 땅을 팽팽하게 고르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정지 작업한다 그러죠. 정지한다 그래요. 이렇게 절토, 성토,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겉모양을 변경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길을 가다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어. 뭐죠? 토지 형질 변경 중인 거예요. 길을 가다가 불도저로 땅을 밀고 있어. 전부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은 전부 형질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형질 변경을 통해서 택지나 대규모 상업 용지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되면은 이제 아파트 짓고 상가를 짓고 업무용지 빌딩을 짓고 공장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개발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뭐죠? 건축. 공법상 개발이 뭐죠? 건축. 그럼 개발이 뭐죠? 국어적으로 말하려고 하면은 비전문가. 개발이 뭐죠? 건축하는 거고. 건축할 목적으로 형질 변경 공사하는 것이 전부 가장 대표적인 개발로 보시면 돼요. 공법상 개발이 뭐죠? 건축. 이게 습관화돼야 돼 자꾸. 개발은 건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자, 녹지적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녹지적 세 가지. 자,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녹지적은 자, 여러분 여기 서울시 주변에 보이는 산지는 녹지지로 보시면 돼요. 서울시 주변에 보이는 산지는 대부분이 용도지기 녹지지기예요. 녹지지 종류가 몇 개 있죠? 세 개가 있는데 자 봐주세요. 이 현장을 모르면 아는 거 아니거든. 교재를 외워서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산 중턱 위쪽은 보전 녹지지기 많습니다. 보전 녹지 그 밑에 생산 녹지 그 아래에 자연 녹지 이렇게 돼요. 보전 녹지적, 생산 녹지적, 자연 녹지적 이렇게 돼요. 그럼 아까 해석할 때 자연 녹지적은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가능했죠? 개발은 곧 이걸 보죠?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녹지적의 땅 사면은 제한적이지만 건축이 가능한 녹지는 무슨 녹지죠? 자연 녹지적이에요. 그래서 건축이 가능하니까 우리 서울시 주변에 산지인데 산 아래에 여기저기 이곳 저곳에 전원주택이 보이면은 자연 녹지적이에요. 그리고 등산로 입구에 보면은 옛날부터 마을이 있는 곳이 있다고. 이런 곳은 뭐죠? 자연 녹지적으로 보시면 돼요. 등산로 입구에 전원주택이 보이고 옛날부터 있던 마을이 있으면은 자연 녹지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 녹지적이죠. 생산 녹지의 생산은 무슨 생산이죠? 농업적 생산이잖아요. 그죠? 농업적 생산. 그럼 상상하셔야 되죠.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있어야 됩니까? 전답 과수원이 필요합니까? 전답 과수원. 농가 밭과 과수원이 있어야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주변에 과수원이 있고 농가 밭이 보면 뭐죠? 생산 녹지적이에요. 아, 도시 주변에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보이면은 생산 녹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현장을. 그러면 이제 이게 전원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를 지나서 등산로를 올라가죠. 동네 끝자락에 이제 보통 가수원이 있다고. 가수원이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논도 있고 밭도 보이고 이런 곳이 뭐죠? 생산 녹지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자, 자연 녹지는 이렇게 되죠. 녹지니까 저 푸른 초원이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 녹지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녹지적이죠? 자연 녹지적이잖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연 녹지죠. 그리고 생산 녹지적은 이거 이제 서울 시내구 여러분 아파트예요. 네, 여러분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봄에 창을 열고 뒷산을 봅니다. 뒷산을 보면은 이제 봄의 전령사 노란 산수유가 피어 있고 하얀 매화꽃이 피어 있습니다. 과수원이 있는 곳, 농가 밭이 있는 곳 맞죠? 이곳이 생산 녹지적이에요. 그래서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무슨 녹지? 생산 녹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녹지죠? 자연 녹지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가수원길을 지나서 이제 가수원길이 끝납니다.
끝나면은 그때부터 산중턱 위로 가면은 봄에 온 산이 붉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뭐죠? 진달래여서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무슨 녹지? 보전 녹지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진달래 핀 곳은 개발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무슨 녹지? 보전 녹지.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무슨 녹지? 생산 녹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녹지? 자연 녹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상상하면서 현장을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몸속에 녹여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시적 16개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다 설명드린 거죠. 네. 자, 이런 경우는 잘 없다니까. 용도적 16개를. 이게 기초가 이렇게 튼실하면은 여기서 이제 응용하고 이렇게 잘 실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도시적 16개로 네, 두 번째 시간 준비를 했죠. 네. 자, 그러면은 도시적 안에 몇 개죠? 16개. 도시적 밖에는 몇 개가 있었죠? 5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도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은 몇 개가 있죠?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4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18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세요. 184페이지 자, 왼쪽 제일 아래에 보면은 양괄호 3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찾으셨습니까?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 이거 할 거예요.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자, 잠깐 설명을 좀 듣고 네. 자, 교재를 또 보시면 되죠. 자, 봐주세요, 여러분.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이에요. 네. 처음이니까 제목을 다 찍을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주제죠.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 이걸 배울 거예요.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배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용도지역 배우시는데 행위 제한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그래서 일단은 행위 제한 이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죠. 저도 처음 그랬거든. 행위 제한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 처음 공부할 때 마찬가지겠죠. 행위 제한할 때 행위는 뭐죠? 개발 행위예요.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총재 배웠는데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건축이잖아. 그래서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 뭘 제한하는 거죠? 건축을 못하게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재에 용도지간이 행위 제한 돼 있죠. 그때 행위 제한은 이꼴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꼴 뭐죠? 건축 제한이에요. 적으십시오. 행위 제한은 곧 건축 제한이에요. 행위 제한은 곧 건축 제한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고객이 자 21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어떤 용도지역이 자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땅 사면은 아무튼 21개 용도지역 중 한 개 용도지역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여기 용도지역 안에 땅을 샀다고. 땅을 샀는데 용도별로 전부 일정한 목적이 있다고. 그럼 아까 제1종전용주구지역의 지정 목적이 뭐죠?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일종전용주구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종환경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 행위는 법으로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제1종전용주구의 땅 사면은 공동주택, 아파트 지을 수 없고 연립주택 지을 수 없고 공장 지을 수 없고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는 내 고객이 21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어떤 용도지역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할 수 없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전문가잖아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외워서 상담합니까? 어디에 규정되는지 규정을 알면 됩니까?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 규정을 보고 컨설팅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죠. 적으십시오. 교재에다가.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 어떤 용도지역에서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무엇을 정하느냐 하면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여러분 처음 공부하니까 대통령령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처음이니까 잠깐 얘기를 좀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법을 공부하시면서 법적인 기본적인 소양은 수업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법은 그 존재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을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법 조문,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성문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문법의 단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위에 무엇이 있죠? 헌법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다고 배웠죠? 법률, 헌법, 법률. 그 아래에 무엇이 있죠? 명령, 그리고 조례, 규칙 그렇게 나가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성문법의 단계. 올라가면은 상위법, 내려가면은 하위법이 되잖아요. 법률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 국회는 법안을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삼성반도체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저는 강의를 생산하고 국회는 법률안, 법안을 생산하는 거죠. 국회가 생산한 법안을 법률이라고 그러죠. 네. 그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부, 행정부, 정부에서도 법안을 만들 수도 있죠.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정부가 만드는 법안을 뭐라고 하죠?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그런 명령과는 관계없는 거죠. 정부가 만든 법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대통령의 이름으로 만들면 뭐죠? 대통령령이 되는 거죠.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부르는 거죠. 대통령령 그렇게 한다고. 정부가 만든 법안이에요. 그리고 이 대통령령을 무엇이라고 하죠? 시행령 같은 말이에요. 시행령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부동산 공법은 우리가 교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부동산 공법이라는 책 교재를 만들게 된 거예요. 법률과 대통령령을 배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죠. 지방의회 조례. 조례는 시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돼 안 되죠. 전국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교재를 만들고 여기서 출제가 90% 이상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은 헌법 아래에 뭘 배우죠? 법률과 그리고 정부가 법안을 만든 정부가 만든 대통령령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손님이 어떤 용도지에 땅 사면은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정하지 않고 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즉 이 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법이 뭐죠? 건축법 시행하는 이 법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시행하는 이 법은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해도 되고 대통령령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분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고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용도지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 묻겠습니까? 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면은 용도지역 숫자가 몇 개 있죠? 21개가 있죠. 그래서 21개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표가 있어요. 이렇게 표가 21개가 있다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땅 사면은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가 있다고. 이 표를 보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 표가 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표까지 다 나와 있다고. 이 표를 보고 활용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다 외워서 상담합니까? 보고 상담합니까? 보고. 그러면 전문가 되는 거라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같이 볼까요? 원칙 184페이지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원칙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적으십시오.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이죠. 제한 동그라미 하시고 제한.
제한을 동그라미 하시고 적으십시오. 이때 제한은 무슨 제한이죠? 이꼴 건축 제한이죠.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즉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외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죠. 아직까지. 네, 원칙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용도지역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은 잠깐 봐주십시오. 정리합시다 이제. 용도지역을 만든 목적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그 용도 지역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토지 소유자라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뭘 제한합니까? 건축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별로 종류를 구분한 게 용도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토지 외에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공업지역이야.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한 목적은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용도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국민으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 행위를 못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를 무엇이라고 하죠?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어디에서 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 쉬시고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금표율과 용적률을 배울 수도 그렇게 준비합니다.